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이 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요. 암호 프로토콜을 암호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좀 기준해서 좀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암호 프로토콜들을 만들 때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쭉 설명드리고, 첫 장하고 비슷하게 맨 끝에 가서는 그럼 암호 알고리즘은 저렇게 실험실에서 뭔가 공격을 해봐가지고 안전성을 따졌는데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들은 어떻게 논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유한한 일련의 단계를 프로토콜이라고 그럽니다. 구분하셔야 될 게 혼자 하면 그거는 프로토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알고리즘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수행하게 되겠죠. 근데 혼자 하는 건 알고리즘. 여럿이 뭔가 해야 되면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단계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순차적인. 요거하고 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나서 저거하고, 이런 단계가 있고요. 보통 컴퓨터 공학에서 얘기하는 프로토콜은 대부분 다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건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웹 프로토콜은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웹 서비스를 받는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하냐면 가장 단순하게 할 때에는 주고받는 메시지가 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에서도 핵심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받느냐, 어떤 순서로 받느냐를 가지고만 논의하게 돼요. 근데 프로토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기술 문서로 표현할 때에는 그 주고받는 메시지 말고도 그 메시지 받았을 때 뭘 하고 뭐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수업에서는 주로 메시지들만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 여러 사용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그리고 참여자 간에 서로 같은 프로토콜을 쓴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메시지 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면 프로토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모호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완전성.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행이 되고 나서는 원했던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이런 4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암호 프로토콜 말고도. 그리고 우리가 프로토콜을 논할 때 프로토콜 수행, 프로토콜 런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프로토콜 런이라고 하는 것은 웹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HTTP 같은 경우에도 한순간에 여러 개가 동시에 수행되고 있을 수 있죠. 저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같이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사용자랑 한 서버 간에 주고받는 그 수행을 프로토콜 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프로토콜 런은 한순간에 여러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프로토콜 수행이라는 것은 프로토콜의 임의의 단일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단일 실행들은 병행으로 동시에 보통 여러 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암호 프로토콜은 뭐냐 하면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을,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들을 암호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하냐?
왜 암호기술을 사용하냐? 프로토콜의 각 메시지의 의미를 보장하고 참여자 또는 제3자가 부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프로토콜이 약속된 대로 진행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목적이 달성한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그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약속대로 하지 않더라도 프로토콜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근데 보통 사용자들이 정해진 약속대로 따라하지 않으면은 목적이 달성될까요?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렇게 따라하지 않더라도 목적이 달성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만들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가 목적이냐면, 그렇게 제대로 또는 밖에서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용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못 갖게끔 하는 것이 암호 프로토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당한 이득을 못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한다? 암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가 1,000원을 인출해 달라고 했으면 1,000원이 인출이 되면 되는 거지. 100원이 인출되거나 2,000원이 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되면, 그러니까 인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불편하겠지만 내가 원래 요구했던 건 1,000원을 이체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액수가 적은 액수가 많이 인출되는 것보다는 아예 이체가 안 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암호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프로토콜과의 차이점은 암호 프로토콜 만들 때는 항상 공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토콜에서는 완전성만 고려하는데 이 완전성도 일반적인 오류는 고려를 합니다. 하다가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해?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프로토콜도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프로토콜은 어떤 놈이 더 이상한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의 참여자들이 정직하게 수행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렇게 정직하게 수행하면 프로토콜 목적이 달성된다라는 전제의 프로토콜을 구성하게 되겠고, 이 프로토콜들이 매우 중요해서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있거나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것들은 이제 암호 프로토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완전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논의를 해야 되고, 저 안전성이라는 건 공격자의 문제를 가정하는 거고, 그런 공격자들이 이게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못 갖게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프로토콜의 참여자를 영어로는 프린시폴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생소한 단어인데, 저도 생소한데, 나름대로 영어를 좀 하는데 좀 생소한 단어예요. 프린시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참여자를 얘기할 때 정확한 문맥에서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참여자라고 하면 그냥 사용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용자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어떤 단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봐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말인지 그 단말을 쓰고 있는 사용자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여자를 논할 때, 프로토콜의 참여자를 논할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일반 참여자, 이 프로토콜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참여자.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이 프로토콜의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뭔가 도움을 주고자 참여하는 그런 제3의 신뢰기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3의 Trusted Third Party라는 개념이 TTP라는 개념인데 이 용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신뢰라는 용어, 그리고 Third Party라는 개념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2명이 참여하고 내가 Third Party인데 나는 얘가 뭔가 되는 게 원해. 얘가 좀 더, 얘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나는 좀 원해. 그러면 나는 서드 파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드 파티는 얘가 승리하든 관심이 없어야 돼요. 만약 내가 이 둘 중에 뭔가 게임을 진행하는데 얘가 이긴 걸 바라는 어떤 사람은 서드 파티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드 파티라는 건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trusted,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 이 신뢰라는 건 뭐냐면 프로토콜에서 신뢰한다는 것은 얘는 늘 정해진 대로 프로토콜의 약속대로 참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부정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프로토콜 자체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주면 공격자는 원래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신뢰하는 서버들은 TTP는 줘야 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TTP가 없이 일반 참여자들만 가지고 프로토콜 구성하는 것은 어렵겠죠. TTP가 있으면 좀 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TP 관련해가지고 이 TTP가 참여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최근에는 요 두 가지 형태로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런 방식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인라인은 프로토콜 진행할 때 항상 걔를 거쳐가야 돼. 그걸 인라인이라고 그래요. 인라인. 그러니까 프로토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고 항상 서버를 거쳐서 가야 돼. 그리고 온라인은 프로토콜 진행할 때 일반 참여자와 일반 참여자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중간중간에 TTP의 관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할까? 오프라인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TP가 참여하나 안 하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면 TTP를 전혀 안 쓰는 방식이 있고요. 그거를 자체 강화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Self-enforcing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는 모든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중재자를 두는 거죠. 이제 중재자를 두는데 뭐 여기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걸 생각해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는 게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면 더 좋다. 근데 오프라인 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이게 TTP를 쓴다는 것은 얘 둘 간에 하면은 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TTP를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주로 이런 형태의 프로토콜이 많은데 판결 프로토콜 그 메시지들을 내가 주고받던 메시지를 나중에 저 판결자한테 저 중재자한테 주면 저 중재자는 그 메시지를 보면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개념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둘 간에만 하는 걸 가장 원하는데 둘 간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거고 제3자가 항상 참여해야 되면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용카드 거래는 무슨 프로토콜이에요?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이에요? 자체 강화예요? 예? 온라인 프로토콜이죠. 왜? 내가 상점 가서 거래를 할 때 상점하고 나하고만 쓰지 않고 항상 서버에 가서 걔가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죠. 그러면 그건 온라인 프로토콜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런 것들도 실세계에서도 둘 간에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TTP들을 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의 TTP가 이해관계가 없죠. 이해관계가 걔는 뭐 고객이나 상점 둘 중에 하나한테 더 페이버 줄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런 중재자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중재자가 온라인 방식이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중재자가 죽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단일 실패점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걔만 죽이면 서비스를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사용자 하나를 어떻게 해봤자 그 사용자만 못 쓰게 하는데 서버를 어떻게 해가지고 서버를 죽여버리면 아무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일 실패점. 그리고 중재자를 신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냐. 이게 또 딜레마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재자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냐가 또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사용자한테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 이런 중재자를 둬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중재자가 있으니까 내가 신뢰하고 써도 되겠네?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좀 그렇고요. 중재자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어차피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자체 강화 방식보다는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고 통신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통신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약간 다른. 이건 완전 죽은 거고 죽지는 않았는데 워낙 서비스가 폭주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디도스 어택을 할 때도 서버를 어택하지 여러분을 어택하지는 않죠. 그렇죠? 단말들을 어택하지는 않죠. 그리고 좋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내가 다른 친구의 폰을 어택하면 그 사용자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서버를 어택해가지고 서버의 권한을 획득하면 모든 사용자의 행세나 모든 사용자들을 다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비용이 들면 여러분들은 어딜 공격하겠어요? 서버 공격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전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중재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자체 강화 방식으로는 프로토콜 구성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지난번에 좀 설명드렸던 표기법들인데 이제 프로토콜이 나와서 이런 표기법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K는 키를 쓰고 키로 표현하고요. 이제 K만 쓰면 대칭키,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제 공개키 방식에 쓰는 거고 플러스는 공개키, 마이너스는 계기키. T는 시간, N은 랜덤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시 함수, 대칭키나 공개키 암호화, 서명, 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메시지의 결합, X와 연산, 인증서 뭐 이런 개념입니다. 가면서 좀 더 필요하면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키 확립 프로토콜들을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5단계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프로토콜들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에 필요한 어떤 사전 지식을 먼저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좀 진행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암호화하는 용도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1장에서 이해했던 건 뭐냐면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인증을 제공하기도 암호화할 수 있어요. 보통 인증을 제공하기 암호화할 때는 공개키 방식에서 개인키로 암호함으로써 제공할 수가 있겠죠. 물론 대칭키 방식에서도 대칭키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 우리 둘이만 갖고 있는 키다 그러면 나 아니면 상대방이 했겠죠. 그걸 통해서도 인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밀성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인증을. 근데 비밀성을 보장할 때에는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냐면 누가 풀 수 있냐. 그걸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풀 수 있냐. 플러스 KA면 누가 풀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KA를 갖고 있는 앨리스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앨리스한테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앨리스만 볼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이고, 인증은 누가 풀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만들 수 있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지난 시간에 이해가 됐던 내용이고, 요 내용은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인데,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할 때 하나의 데이터만 암호하지 않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함께 암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그리고 키를 같이 암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A의 이름 또는 계정명이 비밀성을 보장해야 되는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비밀성을 보장해야 되는 정보일까? 아닐까? 프라이버시를 논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라이버시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계정명은 비밀스럽게 유지해야 될 정보는 아닙니다. B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키는 비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는 얘만 암호해야 돼. 얘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호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A, B는 비밀성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이 KAB가 어떤 놈의 키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정보예요. 만약 이게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노테이션들은 우리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노테이션이지, 실제 비트로 하면 이 값은 그냥 뭐예요? 이 키 값은 그냥 랜덤한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받은 사람이 KBS면 S가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랑 반만이 가지고 있는 키로 암호해서 준 거예요. 앨리스랑 쓰라고, 서버가. 그러면 밥이 이걸 풀면 밥이 보는 것은 그냥 랜덤한 값이죠. 그렇죠? 랜덤한 값. 그럼 걔 입장에선 이 랜덤한 값을 누구랑 쓰라고 준 거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A, B가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들어감으로 해서 여기 있는 랜덤 값이 앨리스와 밥 간에 쓰라는 키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쟤는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간 정보가 아니라 비밀로 유지된 정보한테 뭔가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의미 부여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정보가 됩니다. 이런 용도를 우리가 바인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호하는 것은 얘는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얘 두 개는 비밀성이라기보다는 얘한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같이 암호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인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암호했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을 다 비밀로 하기 위해서 암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내가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 비밀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런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암호하는 것을 우리가 바인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얘한테 얘 정보를 바인딩하고 있다. 얘랑 얘는 전혀 다른 거죠. 얘랑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만 바꿔칠 수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존재하면. 근데 이거는 바꿔칠 수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누가 바꿔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런 형태의 다른 값을 갖고 있으면 바꿔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다른 걸로 바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바인딩 개념이 뭔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암호화를 하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로 뭔가 메시지 암호화했다고 해서 얘는 비밀성을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성을 위해서도 하고 인증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암호 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 암호 기술이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비밀성도 되고 바인딩이라는 용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암호함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랜덤한 키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풀었을 때 이 키를 누구랑 쓰기 위한 키인지를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용도를 모른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요거를 풀면 랜덤 값이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모르고 있는 값이에요? 처음 보는 값이죠? 모르고 있는 값이에요. 그럼 풀었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랜덤 값을 암호해서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은 자기가 갖고 있는 키로 풀 거예요. 그러면 풀었을 때 그 나온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정보를 넣어서 줘요. 뭔가 내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가지고 이 앞에 내가 식별할 수 있는, 내가 기대했던 어떤 값이 나오면 뭘 알 수 있어요? 복화가 제대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누가 이 메시지를, 비트를 좀 조작하면 이 풀었을 때 여기 나오는 요 B 값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암호 알고리즘 특성에서 이게 P가 있고 C가 있는데 요 평문을 암호에서 C가 나왔어요. 그럼 C는 비트죠. 그럼 내가 여기는 한 비트만 0을 1로, 1을 0으로 바꿨어. 그걸 풀어. 풀으면 P가 나올까요? P가 안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요 한 곳만 조금 밖에서 나올까요? 여러 곳이 이상하게 나올까요? 여러 곳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뭔가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을 하게 되면 B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알 수 있는 정보를 하나만 넣어주면 무슨 효과를 알고 있냐면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제대로 값을 얻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B를 보면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 건 이 데이터는 KAS로 암호화된 것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KAB 값이 맞냐 틀리냐는 약간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돼요. 약간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랜덤한 값만 있는 경우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점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요 슬라이드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반복적인 얘기인데, 대칭키로 암호하면 비밀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인증도 부분적으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키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사전에 이 둘 간에 어떻게 키를 교환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저것만 잘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효과적인 알고리즘 가지고 비밀성을 보장해서 메시지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칭의 경우에는 개인 키로 암호할 수도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알고리즘, 모든 공개 키 알고리즘이 둘 다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RSA 같은 경우에는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도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할 수 있는데, 엘가마나 뭐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개인 키로도 내가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고 공개 키로도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을 때에는 개인 키로 암호하는 것은 비밀성은 제공할 수 없고 인증은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공개 키는 비밀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누가 했는지는 전혀 알 수는 없어요. KAB는 제한적이니까 조금 누가 했는지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인증도 제공할 수 있지만 공개 키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요. 두 경우 모두 공개 키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 공개 키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그 공개 키가 누구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여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AES를 써야 된다, 뭐 DES를 써야 된다, 뭐 우리나라 표지 뭐야, 시드, 뭐 아리아, 뭐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대칭 암호 알고리즘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프로토콜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에는 어떤 구체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쓸지를 고려를 안 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프로토콜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든 암호 프로토콜을 구현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구체적인 암호 알고리즘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암호 프로토콜에서 얘기했던 그 이상적인 암호 알고리즘이 어떤 이상적인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올바른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구현하겠죠. 그래서 설계할 때에는 이상적인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수준에 앉아서 요구되는 전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돼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엉뚱한 암호 알고리즘 갖고 구현해가지고 실제 암호 프로토콜 안전하다고 녹이 됐는데 나중에 수준에 못 미치는 알고리즘을 구현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는 그냥 그런 게 있다. 해시 알고리즘 쓰겠다. 얘가 뭐 몇 비트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충돌 회피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충돌 회피, 내가 요번에 해시함수 쓰는데 충돌 회피하는 해시함수를 써서 구현할 거다. 아니,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걸 구현하는 사람은 충돌 회피가 되는 그런 해시함수를 선택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암호 프로토콜이 뭐냐면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왜? 아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건 뭐예요? 쌍방 간에 동일한 키를 얻는 거죠. 그 동일한 키도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확립하려 그러면
프로토콜을 통해서, 암호 프로토콜을 통해서 확립을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냐?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교환할 수는 없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 키를 교환하는데 우리 서로 하와이에서 만나서 키 교환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뭔가 또 네트워크로 키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키를 안전하게 주고받지 않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키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을 내가 왜 만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안전하게 안 하면 얻을 수 있는데 안전하게 확립해서 얻으면 얘는 얻어봤자 정보를 못 얻는 거죠. 왜 넣는지 모르겠고요. 키 확립 프로토콜.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은 둘 이상 참여자들이 비밀키. 비밀키는 대칭키예요. 대칭키를 공유할 수도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키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키가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접속한다든지 뭐 쇼핑몰에 접속해가지고 TLS로 뭔가 그 안전한 채널이 성립됐다. 그럼 그때 키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쓰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구글 접속하면 새로운 키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만든 키를 1년 동안에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한 번 만들고는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세션 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확립하는 키들은, 비밀 키들은 뭐가 된다? 세션 키. 단기간만 쓰고 버리는 키예요. 그럼 이런 세션 키는 어디다 유지할까요? 메모리에 그냥 유지를 하겠죠. 메모리에 유지하고 없어지는, 삭제되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키들은 다 뭐 비휘발성인 하드나 USB 같은데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세션 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제한하기 위해. 저건 암호 해독 공격에 안전하기 위해서죠. 저런 똑같은 키를 10년, 20년 쓰면 공격자한테는 그만큼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확보가 되면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두는 거고요. 또 당연히 상식적인 거지만 암호 요 정도밖에 안 했으면 그게 노출돼도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죠. 그렇게 되고 키 저장에 관한 안전성 문제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세션 키들은 그냥 메모리에 넣었다가 없앱니다. 근데 메모리에 넣지 않고 하드디스크나 USB에 유지하게 되면 그 키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거가 안전성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왜? 어제 배운 원리 중에 하나 뭐 있었어요? Weakest Link Principle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격할 때 다른 거 공격하기보다는 저장되어 있는 키를 공격하는 게 가장 쉬워요. 보통 저장된 키는 뭐에 의존해요? 패스워드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 써야 되니까 또.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의존해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크한 것은 저장되어 있는 키예요. 그럼 키를 저장하는 개수를 줄이는 게 또 중요하죠. 세션 키.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프로토콜마다. 인터넷 뱅킹 쓸 때 쓰는 키랑 뭐 쇼핑몰 쓸 때 쓰는 키랑 뭐 쓸 때 키들을 달리하면 그만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키를 달리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용 인증서를 쓰는 것보다 전용 인증서 쓰는 것이 안전할 수는 있어요. 왜? 그 인증서를 한 가지만 쓰니까. 근데 저는 돈 내고 범용 인증서 쓰죠. 왜? 불편하니까. 인증서를 3, 4개, 5, 6개 쓰지 않아도 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정성하고 편리성은 좀 상충관계가 돼요. 안전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죠. 효율성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면 안전할수록